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매달리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내면서 개인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 가면 드넓게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그림같이 지어진 레나 호텔이 우뚝 솟아올라 있습니다. 연꽃처럼 생긴 이 건물을 처음 보는 순간 와 하고 탄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호텔을 설계할 당시 사막 한복판에 호텔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많은 기업들이 포기했을 때 한 한국인이 나타납니다. 내가 세워보겠다는 자신감 있는 대답과 함께 말이죠. 이 아름다운 호텔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그 내부는 왜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건축가에게 창피를 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에는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역 주민에게 자치권, 즉 알아서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구역들이죠. 이 중 내이몽고 자치구가 있습니다. 내몽골이라고도 불리는 이 자치구는 몽골과 관련이 깊은데요. 몽골은 지역적인 관점에서 고비 사막 내 외부에 따라 외몽골과 내몽골로 나뉩니다. 고비 사막 내 북쪽으로는 몽골이라는 국가가 있고 고비 사막 바깥으로는 중국에 속한 내몽골이 있죠. 그리고 이 내몽고 자치구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쿠부치 사막인데요. 이 쿠부치 사막은 동서 길이 262km, 면적 16,100제곱킬로미터로 중국에서 7번째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사막인데요. 그런데 내몽고 자치구 정부가 이 쿠부치 사막의 동쪽을 휴양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즉 모래가 메아리 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향사만 지역을 관광과 레저, 휴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초대형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이 향사만 지역은 저탄소 관광을 선도하고 후세에 녹지를 물려주겠다는 취지로 1984년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었고 지금 현재 내몽고 자치구의 가장 뜨거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라면 호텔이 필수적으로 들어서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껏 그 누구도 사막에 호텔을 지어본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반을 지지대 삼아 건물을 설계합니다만 사막은 전혀 다른 환경이죠. 사막을 아무리 파고 내려간다 한들 모래 아래에는 모래뿐 안반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이몽고 자치구는 이 관광지에 호텔을 건설하고자 중국 및 전세계 내로라는 설계업체들에게 호텔 설계를 의뢰했으나 돌아온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한국인이 자신있게 등장합니다. 직접 성공해 보이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10년 만에 완벽하게 호텔을 건설해냈는데요. 이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 정동현 플랫아시아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있게 건설하겠노라 나서기는 했지만 사막을 방문한 그는 막막했습니다. 우선 섭씨 40도가 넘는 가혹한 환경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그 무더위를 견뎌내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건물의 기초를 쌓을 안반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파고 또 파내려가도 모래 밑에는 모래뿐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주변에는 건설 장비와 건축 재료를 공수할 도로도 없었고 건축의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에 섞을 물도 그리고 장비를 운행할 전기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태어나서 이렇게 취약한 현장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섰던 그도 덜컥 겁이 났죠.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는 막막함과 동시에 사막의 아름다움을 처음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자신이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아름다운 사막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짧지만 강력한 체험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는 디자인을 해보겠노라고 다짐하고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짓고 싶었기 때문에 지질학자, 현지 사막 전문가, 구조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조직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막 건축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다만 사막에 직접 건축한 사례가 많지 않아 거의 스스로 해내야 했죠. 어쨌든 연구팀은 기초, 본체, 차양의 세 부분으로 사막 건축을 분류하고 설계 및 건설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설계 작업에서 그는 사막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꾀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처럼 철근과 콘크리트로 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육모 호텔, 즉 벽돌, 기와, 모래, 돌, 시멘트,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호텔을 완성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의 모양을 사막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래 언덕 중 하나로 보일 수 있도록 설계했고 프랙탈 기하학을 활용해 자연의 구성 원리에 근접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프랙탈이란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뜻하는데 쉽게 나뭇잎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나뭇잎을 확대해 보면 아주 미세한 나뭇잎 모양의 복제와 확대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보는 잎사귀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뭇잎은 아주 크게 확대해도 그 모양인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자연의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정동현 대표는 사막에 들어서는 호텔이지만 그 호텔이 사막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수없이 볼 수 있는 모래 언덕 중 하나로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건물 모양은 정사각형을 일정한 각도로 연속적으로 회전시켜 기하학적 형태를 보이는데 이 단순함을 반복해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물에 대한 연구로 1년 반이 소모됐고 설계에만 4년이 소모됐죠. 그는 공사가 시작된 후 물이나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오로지 철판만으로 기초를 완성하고 객실을 포함한 건축 본체는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한 초경량 철골 구조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연꽃 호텔이라는 이름답게 사막에 아름답게 핀 연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호텔들처럼 높이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한 송이 연꽃이 핀 것처럼 객실 하나하나가 꽃잎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사막 한가운데에 9,287평의 연꽃 호텔이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구글 맵을 통해 위성으로 본 이 연꽃 호텔은 정말로 사막에 핀 한 송이 연꽃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입니다. 이제 쿠브치 사막의 랜드마크가 된 이 호텔을 방문한 이들은 임무와 세계 최고라고 말합니다. 사막 속의 디즈니랜드라고도 평하죠. 기차를 타고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500마리가 넘는 낙타 행렬이 펼쳐지고 푸른 하늘 아래에 누워 몽골 유목민의 여유로움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밤하늘에 펼쳐지는 무수한 별빛은 관광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선사합니다. 이 호텔을 완성한 정동현 대표는 스스로 말합니다. 10년 만에 완공한 이 호텔은 개인적으로 가장 자부심이 느껴지는 건물이지만 가장 부끄러운 건물이라고 말이죠. 그 내부 인테리어가 엉망이라서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 중간에 공사업체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마지막 중국업체가 날림공사를 하는 바람에 화려하고 세련된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세계 유일의 사막 호텔을 완성해 두었더니 중국 업체가 내부에 고춧가루를 뿌려 가장 뿌듯한 건물이면서 가장 창피한 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부실공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늘상 있는 일이기는 하죠. 다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공사에서 이런 부실공사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는 두보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재를 아껴 건축비를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난림공사로 지은 건물이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두부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2008년 쓰촨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흉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다 1년 뒤 지난 2009년 중국에서 한 아파트가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두부처럼 무너져 내렸는데 오히려 중국 유리의 우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국 제2의 도시 상하이에서 한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렸다기보다는 차라리 뽑혔다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이 아파트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옆으로 쓰러져 입주를 앞둔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넘어진 아파트는 다시 일으켜 세워도 될 정도로 통째로 무너진 모습이 어이없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를 목격한 이들에 따르면 천천히 옆으로 기울기 시작한 아파트는 벌렁 넘어지는 데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무너진 아파트의 유리는 하나도 깨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유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세계가 중국 유리의 질량에 놀랐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참 어이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중국 업체의 두부공정은 비단 아파트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에서도 두부공정은 이어지죠. 지난 2011년 중국 베이징의 상징인 셔우두 공항 3터미널의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 버려 승객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날 저녁 강풍이 불어닥치자 창밖으로 스티로폼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잠시 후 지붕이 통째로 떨어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맞춰 건설된 제3터미널은 붉은 지붕에 누운 거대한 용의 모습을
형성화시켜 베이징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던 건물인데요. 이 역시 두부공정의 피해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바람 강도를 견디는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날아가 버려 오히려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알려져 있던 두부공정은 내부자 폭로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이 광동성에 건설 중이던 댐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두보공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총 33km의 이 댐은 2006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로 약 200억 가까이 투입됐지만 3년 동안 무려 7번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이 붕괴 사고는 전부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죠. 그동안 건설과 감사를 모두 같은 사람이 담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댐이 또 붕괴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지난 2013년 당시 총리였던 리커창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201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중 어떤 건물에 두보공정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